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요.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고, 로봇과 휴머노이드, 인간과 인류의 미래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이 인류의 미래이며 한국인들 없이 인류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에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미래에 다가오면 인간들은 점차 도태될 것이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간 자체마저 살기 어려워진다는 말로 시끌벅적한 요즘입니다. 얼마 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몇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대상으로 했던 테스트가 아주 화제이죠. 튜링 테스트라는 인간과 동등한지 검사를 하는 시험에서 모든 인간들을 AI 인공지능이 압승해버렸으니까요. 특히 이번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언어 처리 능력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감정이입, 윤리적 판단 같은 고차원적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다운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리고 인간의 자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저는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가 내리는 판단이 인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 의료진단 보조 시스템, 법률 판단 보조 알고리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특히 인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사회적 감수성, 도덕적 직관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각지의 판단 기준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AI는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을 다녀온 후 그 답을 조금이나마 찾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 윤리와 개인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판단 기준들이 인공지능이 배워야 할 이상적인 윤리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식 윤리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전통 유교적 가치, 현대 사회의 시민 윤리,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추출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가 더 섬세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부 시절만 해도 저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에만 몰두했고 문화나 사회, 철학적 맥락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성, 정확성, 연산 속도 같은 지표로만 평가했죠. 하지만 박사 과정에 들어서고 인공지능이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저의 관심은 점점 기술이 인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회에서 만난 한 한국인 박사님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닮는다는 건 결국 어느 인간을 닮는다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을 단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서양식 가치관, 동양식 사고방식,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든 것이 다르고 정답은 없는데 과연 AI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그 박사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한국을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AI 연구와 인간 윤리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여름방학 동안 짧게라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학문적 호기심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탐색 정도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모든 예상은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흐르는 정돈된 질서,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정이라는 감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빠른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이곳에서는 AI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기술이 인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매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장 실현 가능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머물렀던 곳은 서울 북쪽 성북구에 위치한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한 골목이었고 아침이면 참새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고 매일 아침 그 골목을 따라 내려가 근처 카페에서 논문을 읽거나 세미나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던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미국의 연구실에서 급하게 전달받은 자료들을 확인하느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커피가 간절했습니다. 골목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무언가를 잔뜩 내어놓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말린 고추, 그리고 직접 담근 듯한 장아찌 병들. 저는 슬쩍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학생인가 봐. 외국 사람인데도 인사를 잘하네. 저는 멈춰서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 왔어요. 인공지능 공부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다 이해하신 건 아닌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말린 대추 한 줌을 종이봉지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눠 먹는 거 좋아해. 외국 사람도 이웃이지.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울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냥 같은 골목에 있다는 이유로 주어진 환대.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지나며 할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마루 끝에 함께 앉아 과일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저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AI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 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은 못 따라오겠지.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구자료 중 가장 중요한 인용문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와의 짧은 인연은 저에게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의 온도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언어와 논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정서와 공감,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요. 이후 제 연구 주제는 조금씩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AI가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확률이나 최저값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윤리적 맥락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을 정기반 인공지능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배운 이 경험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온 이방인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수없이 많은 도시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한국은 이론이 실현된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저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칸마다 온도 조절이 되어 있으며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차가 정차할 때는 스크린 도어가 완전히 밀폐된 채 열리고 정중앙에 맞춰 정확하게 멈춰섰습니다. 한 칸 안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노약 좌석은 아무리 혼잡한 시간에도 빈 좌석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문화의 정교한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대부분 시간표와 다르게 운행되며 도시 안에서도 차별적 환경이 도드라지고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과 문화, 인간과 기계,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완성형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AI가 본받아야 할 사회 모델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감동은 일상 속 작고 반복적인 순간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가져다 대면 0.5초도 안 되어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편의점에서 무인 계산대를 이용할 때는 직원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조용히 질서를 지켰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그 자동화는 인간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닌 인간을 존중하고 보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어느 순간 언어와 사고방식에 답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한국어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지만 연구자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과학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구조는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기호화한 유일한 문자 체계이며 생성 규칙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을 표현하는데 놀라울 만큼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브, 펠링, 어태치먼트, 심퍼시 그 어떤 단어도 정의 층위를 완전히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정을 일상 대화 속에서 다양한 높임말, 완곡한 표현, 배려심 어린 조합으로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인간, 로봇 상호작용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언어와 사고 구조의 차이라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서구적 인공지능 모델은 정확한 명령이 정확한 실행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 너머의 맥락, 눈빛, 말투, 어투,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하고 배려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처럼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문장 해석력이 아닌 맥락 감지력과 정서 공감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서양에서의 로봇은 종종 도구이거나 경쟁자이거나 또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로봇에게도 예의를 갖추며 말을 건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봇 청소기를 피하려고 몸을 움직입니다. 로봇도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AI 스피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모습은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존중받고 또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기술이 인간성을 배우는 최초의 나라다. 한국어와 한글, 그리고 이 사회가 갖는 윤리적 감각은 AI가 본받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인간상은 한국인에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연구실, 같은 책상,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열었지만 제 안의 인식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의 사고와 학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술만을 위한 기술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정서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며 공존을 꿈꾸는 인공지능, 곧 한국인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논문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배려 기반 감성인지 AI, 한국인의 정서적 사고 구조를 모델로 하여였죠. 전통적인 AI 연구자들의 시선에서는 너무 낯설고 어쩌면 철학적이라고 느낄 만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 아름다운 사회 시스템을 단지 문화로 치부하지 않고 기계에게 전이 가능한 가치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 첫 강연을 하게 된 날, 제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정서 배려 기반 언어 모델, 공존형 휴머노이드에 대해 이야기하자 몇몇 교수님들과 유럽 쪽 연구자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문도 이어졌고 발표 후 따로 찾아와 더 깊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나자마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일부 유학생들이 다가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감성적인 AI는 그냥 공상일 뿐이죠. 그리고는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 심지어는 막말에 가까운 표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을 지나치게 미화한다, 중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 미국에서 중국인을 공격하는 수법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제 메일함에는 정체불명의 계정에서 너 같은 동양인은 미국의 AI를 논할 자격도 없다는 식의 혐오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출신으로서 느껴야 했던 이 부정과 적개심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더 큰 진실 하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지 연산 능력이나 하드웨어 효율로 경쟁하던 시대에서 사고방식, 정서, 문화, 배려심과 같은 비정량적인 가치를 논하게 되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연구했고 더 자주 강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발표하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AI는 수치를 넘어 사람을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한국의 사고방식과 언어구조, 그리고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감정 메커니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 논란이 잦아들 무렵 저는 오래 알고 지낸 한 교수님으로부터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이른바 휴먼 AI 심바이오서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분이었고 제가 박사과정 초기에 큰 영향을 받은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에티, 내가 최근 발표한 논문 읽어봤어.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읽다 보니까 그게 단순한 문화 분석이 아니더라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제 손에 논문을 들고 있었던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짚어줬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적 정중함은 단지 예절이 아니라 사고구조의 중심축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이야. 이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개념이야. AI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를 인간이 몰랐던 거지. 한국에선 그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있더라. 그는 뜻밖에도 바로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 연구 네트워크를 탐방했는데 정책기관부터 일상생활의 디테일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체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에티, 내가 지하철에서 본 걸 너도 말했었지? 사람들이 아무도 밀치지 않아.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으면 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뒤에서 기다려. 노인과 어린아이를 위한 우선석은 그저 스티커가 아니라 정말로 누가 앉지 않는 자리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이런 문화를 데이터화하지 않고 어떻게 AI가 인간을 모방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치와 패턴만을 추출해 기계가 인간을 흉내내게 하려 했지만
정작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무형의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 끝에 요를 붙이잖아. 그 짧은 어미 하나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걸 배우는 아이들도 그걸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의 질서를 익히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이건 단순한 언어 체계가 아니야. 하나의 사고 패턴이자 사회적 인지 훈련이야. 이런 걸 모델링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미래형 AI가 아닐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논문을 쓰며 혼자 고민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언어 너머의 것을 존중과 관계, 배려와 눈치,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기계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티, 내가 발견한 것. 그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방향성이야.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인간성을 유지한 채로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사회 같아. 우린 모두 그 길을 따라가야 해. 그날 저는 그 교수님의 말 속에서 위로와 확신을 함께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연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가장 먼저 걷고 있는 나라라는 것.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진심을 담은 메일을 한국의 몇몇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을,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방향을 소개하며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쭈었습니다. 의외로 빠른 답신이 왔고 서울에 위치한 한 공공 AI 연구센터에서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학제 연구를 지향하는 곳이었고 특히 감정인식과 언어 기반 문화 코드 연구에 강점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처음 미팅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에 대한 제 관찰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정서 기반으로 구동되는 언어라는 점,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높임법과 경어체의 복잡한 조합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관계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AI 모델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센터에서 몇 명의 한국인 연구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이는 박지민 박사였습니다. 심리언어학 전공으로 언어와 정서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녀는 제가 언급한 말 끝의 정중함이라는 개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린 말할 때 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은지, 상관인지, 처음 만났는지. 말의 문법은 사실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그녀는 AI에게 이 감정을 프로그래밍하려면 단순한 번역 알고리즘이 아니라 관계 추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티 박사님이 말한 것, 저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어요. 말이 곧 사회니까요. 다음은 김하윤 연구원이었습니다. 로봇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전공자였던 그녀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AI의 시선 처리, 고개 각도, 몸짓의 높낮이를 한국인의 눈치 문화를 반영해서 설계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선 로봇이 정면을 똑바로 보며 대답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한국에선 약간 고개를 숙이거나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가 더 중요해요. 그게 예의라는 신호거든요. 저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만든 AI는 정확하게 응답하는 기계였지만 그녀가 보여준 로봇은 관계를 조율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이는 팀의 리더이자 사회윤리 기반 AI를 연구하는 이준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이미 인상 깊게 읽었다고 말하며 이 연구가 가진 사회적 확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린 기술만 만드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아요. 기술이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고 그 사람 다음의 기준은 결국 문화가 결정하죠. 에티 박사님이 본 한국, 우리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함께 연구하면 그 한국다움이 세계를 위한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 저는 그들과 함께 연구 방향을 논의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사람 중심 기술은 단지 아름다운 관찰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AI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은 유난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심 빌딩 사이로 흐르는 질서, 횡단보도에서 줄지어 선 사람들, 따뜻한 편의점의 조명 아래 조용히 나누는 말들 속에서 저는 하나의 문장을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엔 인간이 있고 인간을 닮은 기술이 있다. 며칠 후 연구소 팀과 함께 주말 워크숍을 겸해 강릉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연구 피로를 덜기 위한 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의 온기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아침,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먼저 향한 곳은 이준혁 교수님의 고향집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다도를 준비해주는 그곳은 기계와 속도, 효율이라는 단어에서 잠시나마 해방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잔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인공지능이 감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느리지만 진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교수님의 친구분께서 진짜 한국식 환대를 보여주시겠다며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손수 만든 집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직접 든 된장국, 제철 나물무침과 생선구이. 모든 것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 밥상 앞에서 저는 한순간 이곳이 나의 진짜 집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식사 후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던 산책길에서 지민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박사님은 한국의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그 말에 저는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 더 오래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땅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을 향한 기술, 감정을 품은 언어, 그리고 기억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라는 제 연구가 향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감정이 먼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AI가 사람을 닮기 시작해야 한다면 나는 한국인을 닮도록 만들겠다. 그 섬세함과 배려, 조심스러움과 따뜻함이 앞으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제게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하루는 기술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저를 다시 꺼내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반드시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그 자체를 향해 달리던 연구자는 이제 기술이 가야 할 방향을 되묻는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섬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를 존중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감정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UNYA 유노야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의지, 호의를 뜻하는 단어였고 저에겐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로봇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AI 스피커나 휴머노이드들은 대개 명령어를 기다리고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고자 했던 UNYA는 그저 대답하는 기계가 아니라 말을 듣고 생각하고 관계를 고려해 말을 선택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와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는 신경망 모델을 설계했고 한국어 어미의 미묘한 차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서울에서 연구한 대화 데이터와 인터뷰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말할지, 기분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지,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가요? 라고 말할지를 단순한 감정 분석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어제 나눈 대화, 상대의 말투를 바탕으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로봇의 눈높이도 조정했습니다.
눈을 맞출 때 고개를 아주 살짝 숙이게 만들었고 말을 할 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공감하는 제스처를 넣었습니다. 하윤 연구원이 강릉에서 보여줬던 그 감각을 로봇에 옮긴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연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청된 교수진과 학생들 앞에서 EUNYA는 한 할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로봇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보다 낫네. 할머니는 중얼이며 웃으셨고 그 웃음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에티 박사님, 이 로봇은 도대체 뭘 기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EUNYA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저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길의 끝에는 한국이 가리킨 사람 중심 기술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본 여러 학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인류학적 로봇이다. 기술이 문화와 정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배우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은 바로 한국이라는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로봇과 인공지능은 모두 한국에 의해 생겨나고 있고 세계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